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안녕하세요. 미친 변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인기 탤런트였던 이명규 씨가 무전 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 취식한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31일 서초구 S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웨이터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 나이트클럽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임 씨는 만취한 상태로 웨이터 등에게 술값을 못 내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탤런트 임 씨는 과거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알코올성 치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임 씨는 페인같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165억 원을 날린 뒤 술 없이는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었습니다. 병이 다 쉽게 낫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술에 의존하고 사고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로 인해 폭행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었고 생활고에 시달려 모텔, 여관,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지요. 임 씨는 현재 서울 근교 한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거를 깊이 후회하며 자신을 찾아둔 단 한 명의 팬이라도 있는 지금 다시 재기를 꿈꾸며 불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미친 변기 중독 뉴스였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까워요. 어떡하지? 2년 만에 165억 원을 날리고 165억 알코올성 치매. 야, 근데 이분이 뉴스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폭행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전에 유명하셨던 탤런트예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그렇지. 해답지 아니지? 그렇죠. 예전에 그 연상군 역할 하시고 막 이랬어요. 굉장히 되게 잘생기시고. 유명한 분이시고, 예. 연상군이면 그래도 그럼요. 그 한때 당시에, 진짜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신 그런 삶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도대체 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 왜 이렇게 또 사람을 망치는 걸까요? 이것도 또 중독이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은 알코올, 즉 술에 중독되는 병적인 질병이죠. 병이 빠지지가 않는구만. 예, 이것도 역시 질병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또 계속적인 부정적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끊을 수가 없죠.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중독입니다. 사실 그렇겠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일 쉽게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현재 200만 명이고 남성 4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문화도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는 억압을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이거 문제야. 그렇죠. 남자들 다 술로 풀어.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들어와.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그래요. 다른 집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음. 들어보면 아빠가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들어오신다고.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혼자 술 드시는 거지. 안주 그렇죠.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막 굉장히 막 성공지향적이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 스트레스와 이런 걸 풀 문화는 없어요. 술 문화! 술 문화, 그렇지. 우리 그래서 풀어야지. 술 문화, 밥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죠. 마시고 우리나라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알코올 중독은 다른 중독들하고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있겠죠. 계속 다뤘던 것처럼 상처나 수치심, 열등감,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또 중독이 되기도 하는데 사회 문화적인 것도 이 알코올 중독은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히려 더 그
그쵸. 더 중요할 것 같다. 더 네. 많이 큰 영향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의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내면적인 막 부담감이나 막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다른 출구가 없이 그냥 도피를 하는 게 이제 알코올이었던 거죠. 그쵸. 그냥 일 끝나고 먹는 거죠.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어. 아내 잔소리 듣고 그다음에 또 굳이 뭐 아내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밤에 늦게 들어가고 밤에 늦게 들어가려면 이제 뭐 해야죠? 할 거 없으니까 술 마셔야죠. 그렇죠. 상사가 겁났지 하니까 이제 또 술 마셔야죠. 자, 이 알코올 중독의 핵심 증상은 매일 마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막 기절할 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필름이 끊기게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사람이 사실은 더 중독 증세가 깊다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매일 예, 이렇게 술을 계속 먹으면 공격적이 되고 또 술을 안 마시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서 판단력, 이해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면서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폭언, 폭행, 변명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감정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술을 계속 먹게 되면은 그 술을 마신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의 뇌 단층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스펀지 마냥? 예, 이거를 진짜 그 중독자들 모임에서는 젖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뇌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사실은 심해지면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치매를. 되니까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이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것들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성 말초신경 장애, 급성 지방간, 간염, 강경변, 신장기능장애, 간암, 알코올성 위염, 췌장암, 근질환, 골다공증, 적혈구비대, 빈혈, 면역식의 손상, 수도 없어요. 다 망가집니다. 장난이 아니다. 네. 이게 사실 술은 알코올 중독은 그 무엇보다 몸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건강을 잃고 후에는 가족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있겠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그렇겠죠. 알코올 중독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네. 특별히 알코올 중독 저희가 음.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기대가 오늘 됩니다. 모신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또 회복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 현재 또 그러한 경험들을 또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지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지근입니다. 와, 예, 저희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지근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은요. 네, 중독 회복 과정에 네,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인간으로서 제대로 이제 살아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까 초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보다 더 중독에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바삭한. 모르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가장 핵심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 같아요. 위선. 생활하는 과정에서 술 기운에 의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지 네. 차분하게 앉아서 남들처럼 이렇게 업무에 집중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참 많은데 정부나 사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술 제조 회사들은 판매고를 올리느라고 발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회복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참 그 정부에서 어떤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네. 그 이렇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꼭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 생각이 평소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권장하고 싶고 음. 알코올의 중독자까지는 안 다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조 모임이나 알코올에 관련된 심리나 이런 상담을 받게 되면 네.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먼저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느끼시고 또 가장 그 힘드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네. 그러나 예전부터 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감성은 풍부하지도 않고 좀 메마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그 안에서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체험해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4년 전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오늘 법원 가는 날이야. 뭔 법원? 평소에 자주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알았어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안 가면 바로 이혼이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달 전인가 제가 가서 같이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고 판결을 한대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법원에. 네. 가는 동안에도 저는 웃었지요. 네. 이러다가 무슨 생각을 갖고 나를 법원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나 좀 의아스러웠는데 자신 있게 그 판사님 앞에서 제가 그랬죠. 그 합의서 좀 제가 사인한 거 서류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 저는 이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 되돌아왔어요. 그때는 뭔가 이혼을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성당에서 소개해준 그 상담소를 한 3번 정도 가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알코올 상담센터에 제가 갔지요. 와이프랑 같이 가서 뭐 검사하고 뭐 하더만 좀 치료 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뭐 전혀 저는 인정을 안 했죠. 네. 안 마시면 되는데. 그리고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내가 중독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부 인정을 하겠지만 당신네들은 중독자도 아닌 것 같다. 뭐 술 취해가지고 약간 길 잃어버리고 뭐 그 집에 가서 약간 다투고 뭐 직장 생활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실수하고 좀 그 경미한 사건들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돌아와서도 참 어떻게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센터에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 하며 네.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그분들은 자조 모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되돌아보니까 제 환경이 완전히 그 곤두박질 친 거예요. 애들한테 좀 심하게 했지. 와이프한테도 내가 밖에서 딴짓 하느라고 도리 아닌 그 행동을 많이 했지. 경제적으로 파산 났지. 그러나 저러나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술은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은
집안의 어떤 불화를 네.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나도 알코올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었죠. 그러셨군요. 네. 혹시 실례지만 저희가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나이는 56세고요. 네. 술을 마신 지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처음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자각하시고 인정하시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음. 뭐 친척들 잔치집에 가서도 마셔. 또 이쪽 형이 마시라면 마셔. 네. 아, 술 잘 마시는 애구나. 음. 요 정도로가 이제 전부였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술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기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술을 마시는 정도다. 마시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중독이란 용어를 제가 머릿속에 담게 된 게 이제 그 이혼하고 센터에 방문하게서 된 그때부터였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혼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이혼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센터에 방문하시면서 가신 거죠. 강제로 끌려갔죠. 네. 예. 가족들이 그럼 그동안에 이제 아내분도 그렇고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셨었는지. 제가 그 술을 마시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가서였거든요. 네. 근데 뭐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뭐 그날은 또 선생님들께서 뭐 이해도 해주셨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가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이제 빼가리라고 옛날에 네. 있었어요. 그거 마시면서 그거 굉장히 센 술이잖아요. 셉니다. 네. 근데 세지 않으면은 맛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 이유는 체력이 넘치잖아요. 젊은 혈기? 예. 위장에 들어가도 금방 소화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네. 쏟아내면 또 말끔해지거든요. 쏟아낸다는 거는 토하는. 토한다. 네. 뭐 그래서 아마 그 또래 그 청년들한테는 지금도 역시 술은 마시면은 당장 뭐 기절할 듯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는 없었던 듯이 그렇게 말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그 공포감이나 무슨 힘들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가졌고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접하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종로 구 안에서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가 지금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최상위권이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를 갈래, 서울고등학교를 갈래 네.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원서 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상고를 가라. 근데 뭔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간다 그러고 갔죠. 가정 형편 때문에. 네, 담임 선생님께서 그럼 여기를 가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 날 가서 시험을 보고 왔죠. 대충 쓰고 왔는데 이제 3년 장학금이 됐어요. 네. 대충 썼어도 물론 아는 거니까 대충 썼겠죠. 네. 근데 지금 살아가는 이 지식들이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공부란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네. 자살한다고 울릉도 가서 자살한다고 네. 포항으로 기차를 타고 네.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가 태풍 길다오라고 불었어요. 예. 배가 출항을 못하다 보니까 예. 돈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서울로 했는데 네. 한 일주일 있다가 파출소 직원이 왔더라고요. 그 하숙집에. 네. 그래서 끌려갔죠. 갔더니 파출소 2층에 저희 어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도 네. 다 어디 이렇게 건너서 교환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집에서 전화 걸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엄마 혼자 하숙집에 와서 나를 데려간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 왔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는 또 다녔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아주 영원히 다시 가출해버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학교 안 가는 날은 삼천공원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소주를 사고 네. 새마을 담배 사고 네. 공원에 가면 네. 지금으로 보면 누나나 아줌마들이죠. 예. 이분들이 이제 가끔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를 이뻐해주고 네. 대화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집에 대한 그런 소속감도 없어지고 또 학교에 대한 그 학교를 제가 원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 배경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3 때 가출한 이후로 거의 한 10 중간중간에 한두 번은 집에 왔었지만은 네. 한 15년 동안을 외지에 있다가 제가 86년도에 집에를 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고 예.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된 배경은 맨 처음에 한양대학교 그 분식집에 가서 RI라 그래서 식기를 닦는데 네. 거의가 이제 그 지식 수준이나 생각하는 네. 것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우선 당장 갈 데도 없고 네. 그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팔고자 하는 술이 창고에 박스로 있었는데 네. 그걸 몰래 갔다가 마시고 화장실 가서 마시고 와서 이제 그릇을 닦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분식집이다 보니까 창고에 술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팔리는 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제가 이게 꺼내 먹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났어요. 예. 또 파주소 갈래? 오늘 갈래? 네. 가지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면목동 공장으로 해서 성남 공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떠들다가 광주에서 사태 맞이하고 그 5.18 네.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바로 군 입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왔다가 네. 다시 나왔을 때는 이제 동거 생활에 들어갔죠, 되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술을 제가 마신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게 부도덕하고 그 술 문화 자체가 지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음식처럼 네.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네. 이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건 그 잠재워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진통제 역할을 해줬죠. 예. 삶에 지치는 그런 예.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통제, 교육 뭐 이런 건 아예 없이 그냥 이 사회 그 어두운 곳에 팽개쳐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혼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배경이 있네요. 네. 그러셨군요. 아까 이제 어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중3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는데 어머니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상고를 가라 그랬을 때부터 굉장히 그게 마음속에 이제 내가 그 끝까지 하지 못한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아무래도 나에게 채워주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20대를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결혼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동창회에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중학교 동창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걔네 집에 나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걔네 엄마 아빠가 자가용으로 저를 모시고 갔죠.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가면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네. 계단도 있고 뭐 목욕탕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오는 그 모임에 제가 중학교 모임에 안 나가죠. 안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신 거죠. 예. 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님이 왜 나를 상고를 가라 그래. 그런데다가 술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저희 큰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 통제를 못하는 게 공부만 잘하면 부모님들은 뭐 다른 걸 이만큼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형도 저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공부 잘하니까. 네. 술 먹어도 통제 불능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큰형이 저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안 들었을 정도로 저를 그렇게 이제 집에서 키웠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 세상을 이제 좀 부정하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좌절감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실은 그렇다 해도요 네. 저보다 더 힘들게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고지만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면 저희보다 더 못 살더라고요. 누나랑 같이 힘들게 단칸방에 성남에서 가는 데만도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은 나중에 은행 가서 지점장도 하고 지금 학교 교사로 생활을 하고 네. 결국은 제가 어떤 인성이랄까 교육적이랄까 가정적이랄까 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핵심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니까 네. 저희들은 눈치 보면서 자리를 피하거든요. 네. 어쩌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저희는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물어보고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할 그 상황이 전혀 못 됐죠. 네.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 습득을 해 나간 게 전부이지 그건 어떤 인성이랄까 가족이랄까 이런 그 기대가 아니라 뭐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자위를 하게 된 것도 네. 그 단칸방에서 방은 당시엔 2개였죠. 네.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 팬티만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저 혼자 이제 자위를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런 거 하고 또 더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당시 뭐 피리 불렀네요. 네. 밴드 선생님이 제 앞에서 이 회초리를 딱 책상을 때리면서 니네들 얘만큼만 좀 해라. 그러면서 그 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네. 엄마가 하얀 운동화를 사주기로 해놓고 안 사주고 서울로 가버렸었어요. 당시에 장사를 하셨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남의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로 좀 쪽팔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예, 쪽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고 엄마께서 가끔 서울에 가셔서 가지고 장사를 하시니까 네. 쌀 같은 것도 팔고 계란도 서울 가서 이제 판매하고 내려오시고 하시는데 제가 애들하고 뭘 사 먹고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문방구 겸 가게를 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아버지께서 지키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냥 매일 저녁에 많이도 안 드시고 지금으로 하면 소주 한 반 병 정도 그 정도 드시고 이제 주무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그냥 놀다가 자고 네. 제가 거기에 돈을 훔쳐다가 뭘 사 먹고 몇 번 했어요. 네. 그걸 엄마가 아시고는 저녁에 아침이구나. 저녁에 이제 아시고는 많이 맞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비 오는데 저를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예. 집 앞에 나무가 한 이렇게 큰 게 있었거든요. 네. 대문 밖에. 거기다가 끈으로 묶었어요. 그 새끼줄 같은 걸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유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이고. 그쵸. 뭐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좀 저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어졌고 네. 도망은 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도망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당시에. 네. 그런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뭐 도망갈 줄 몰라서 안 도망가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런 것들이 그 성인이 됐을 때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네. 예. 아, 그 어린 시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경험이잖아요. 사실 그 막 벌거벗긴 채로 또 묶여가지고 엄마에게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로 수치스럽게 또 그렇게 체벌을 하시는 거는 조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안에 굉장한 그 억울함과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 그 굉장히 똑똑하셨고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집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좀 교육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 그래 나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고 다 놔버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봐요. 되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거지만 네. 그 결정적으로는 술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엄마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존에 계시니까 네. 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못 하시겠어요?
집안 가정 화목이란 게 이만큼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네. 뭔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뭐 기능이 있었을 텐데 큰형은 큰형대로 작은 형은 작은 형대로 그런 그 가족 구조가 주범은 엄마 아빠의 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실 행복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행복감은 없었겠죠. 네. 그저 단발마적이랄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웃고 히덕거리고 네. 그리고 또 넘어가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되돌이켜보면 제 성격이 남의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내 감정을 숨기고 그게 저한테는 족쇄였고 뭐 그런 그 생각이 들고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그 부담감, 불안함 이게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용기 있게 얘기하고 껄껄거리고 웃어주고 네. 또 잠이 오고 네. 맨정신으로 세상을 헤딩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겠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어? 왜 나는 그런 환경이 안 됐어? 그리고 좀 그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안충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면서 깨달은 게 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건 아니다. 근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제 인생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뭘 어떡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술 안 마시게 되면 뭐 또 뭐가 좋아져? 뭐 그런 자조 섞인 심정으로 내일 당장 월급은 적더라도 직장은 나가야 되고 네. 내일 하루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그런 그 절박함에 우선은 그 자조 모임에 나갔죠. 자조 모임, 그러니까 AA 모임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이제 처음 나가시게 된 거네요. 예,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거기 외에는 맨정신으로 부딪힐 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네. 직장에서도 점점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고 수입은 줄고 경제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주식이란 것도 하다가 네. 또 망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자조 모임에 몇 번 참여를 하니까 네.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는 제대로 살아보자. 네. 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죠. 네. 갈 데가 없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못 믿고 이렇게 보면 제정신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복되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요. 네. 노력하는데 보람을 갖고 뭔가 아픈 사람들을 보고 같이 눈물 흘려줄 줄 알고 네. 봉사도 할 줄 알고 그렇지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 참여하면서 빠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제가 그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전기가 됐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후 제 수명에 상관없이 네. 또 수입이나 소득이나 또 상황이 저한테 험난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인간답게 사느냐, 네.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가족들은 조금 더 오래 살 텐데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제 그거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에 대한 보상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고 제가 뭐 능력이 안 되겠지만 분명 항상 해보는 데까지는 한다는 거죠. 예. 지금부터 착하게 열심히 뭐 그런 자세는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혹시 단주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3년 8개월 정도. 사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30년 동안 쭉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과 함께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이제 지내오셨는데 지금 3년 8개월 동안 단주를 성공하셨고 또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그냥 받아들인다. 과거의 어떤 그 모든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동안 알코올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 AA 모임에 참석하기까지가 사실 중독자분들이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작, 그 AA 모임에 가시면서부터 지금 단주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AA 모임에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되신 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쫓겨서 이혼 그걸 이렇게 폐기하면서 네, 가게 됐는데 거기 오신 분들의 한 반 이상은 반 이상이 아니고요. 네, 한 80%가 본인 의지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없어요. 법원에서 네, 당신 일단 교육 받아봐. 그때 가서 판단할게. 그럼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 확인서를 이쪽에서 안 써줘요.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법원에서 처분이 있겠지만. 알코올 병원에서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저처럼 가족에 이끌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어떤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처음 일주일, 2주일, 3주일, 4일 정도가 4주일 정도가 어색할 뿐이지 거기 와서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게 막 쏟아집니다. 저도 한 1년 그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숙하고 당신네들 뭐 술 마신 것들도 아니네. 그렇게 아직 멀쩡해가지고 무슨 술 끊는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코웃음치다시피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석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저절로 바뀌어요. 상대 선배, 선험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어떤 피땀 흘린 한마디들이거든요. 네, 그게 현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극적이다가 가지만 네.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의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고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는 저한테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술을 안 먹으니까 네. 집에 와서 저한테 짜증도 내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 그러네.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와이프도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렇겠죠. 그러면서 한 1년 지나가지고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좀 여행 좀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무슨 여행이냐 그러니까 아니 내 그 어렸을 때 자랐던데 거기를 좀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러라고. 그때가 이제 추석날이었거든요. 네. 이제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니까 시댁에 갈 그 정신도 없었고 네. 저도 뭐 의미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 전날부터 어떤 그 설레임도 있었는데 네. 1박 2일로 다녀오는 거예요, 여행을. 아침에 전철을 과천에서 딱 탔는데 그냥 완전 자유잖아요. 네. 다 승낙을 받은 거고 지지해 주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중학교 종로구청 그쪽으로 가고 초등학교 저기 제동에 가보고 고등학교 가보고 대학교 가보고 버스 타고 이제 고향에 갔죠. 거기 가서 보니까 애가 맞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아이고. 그리고 저를 때려가지고 제가 또 집을 뛰쳐나갔는데 네. 산으로 갔죠. 네. 엄마가 찾으러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막 도망갔지 이제. 네. 산에 한참 올라가 버렸고 엄마는 산까지는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부르다가 엄마는 다시 가셨거든요. 네. 그 저는 그날 저녁에 밤늦게 그 집 옆에 창고에 몰래 숨어서 자고 그 엄마 목소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막 들리고요. 네. 물론 지금 가서 보니까 조그만 야산이더라고요. 네. 그 나무는 없어졌고 그렇고 이제 집에 오니까 아주 속이 상당히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단주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 일을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네. 한번 대화를 해봐라. 네. 당신도 지금 어른이 다 됐고 그 당시에 당신 엄마도 당신 수준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그 잘잘못을 논한다는 게 아니라 네. 당시를 되돌려보고 당시 감정을 이해하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조 모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생각으로는 네. 어떠한 그 상담이나 심리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네. 이 자조 모임이란 것을 같이 병행하면은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저도 음, 술을 끊게 된 배경은 네. 그 모임에 참석한 그 선배들의 네. 그 얘기에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금과 옥조 같은 표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단순하게 그저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네. 우리 자조 모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한 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월요일 날 별일세 했다고 문자가 오, 왔더라고요. 예. 이분은 한
1년 다니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월말에 가서 마지막 주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자기 생활 중에 네. 고백하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당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산에 가서 네. 즐겁게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음. 또 집에 상쾌하게 내려왔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 그래. 아주 건전하게 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근데 한참 있다가 한 7년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사우디 62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우디 가서 지금 현장 소장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사시는데 예. 이분이 단주 7년이거든요. 이분도 4년 채 넘어졌다가 이제 다시 7년 시작했는데 선생님 산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했죠. 네. 그냥 알고 보니까 예. 산에 갔다 내려오면 막걸리 마시면 그 기분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도 평화롭죠. 예. 우선 눈치 안 채니까. 그분이 별세했다고 문자를 받습니다. 그 어느 정도 술에 그 자기 내성이 있는 경우에 퍼 부으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사건도 있었네요. 네. 함께 또 이렇게 회복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또 지난 월요일 날 발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30여 분을 그냥 옥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고요. 예. 이 알코올 중독이 그 제조회사들하고 이 결탁만 없다 그러면 네. 이렇게까지 그 중독자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독자들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불공정해요. 뭐냐면 술집에 가면 자기가 생각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애 데려다가 자꾸 도둑질 시켜가지고 쓰리꾼 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부려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학자들도 알고 정부 기관들도 알 텐데 그런 걸 자유에 다 민주사회에 다 맡겨놓고 방치하는 부분이 나중에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에 관련해서는 저도 고등학교 애들이 야 나도 좀 가자. 근데 이제 마실 때 안 됐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아직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아직은이라는 제 아이디도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닉네임으로 아직은이라고. 그래서 아직은이군요. 아직은 안 됐고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네. 끝까지. 그것도 아직 안 됐고 아직은 더 제가 가치 있는 삶에 네. 가치 있는 삶의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요즘은 네. 아직은 이렇게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라 이거죠. 네.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중간 과정도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군 입대하고 나서도 계속 술을 드셨을 텐데 또 그 이후에 결혼도 하셨을 거고 아이도 낳으셨을 텐데 그 중간 과정도 또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와, 끝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집 나가면 제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데는 경양식집이나 여기 홍능갈비나 홍능갈비에서는 부주방장도 했네요. 거기는 결국은 술 때문에 쫓겨났지만 아, 예. 제주도의 어느 경양식집에는
그 여성들이 많았어요. 종업원들이. 네. 그러니까 우선은 생활하기가 제가 편하고 좋으니까. 네. 그런데 영업이 끝나고 나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가 잠을 잘 때 네. 담배를 폈나 봐요. 네. 벽에가 타가지고 이제 계속 그 지배인이 예. 더 자살하려고 그러냐. 일부러 네. 그러냐. 그런 적도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술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그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은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을 만나야 돼요. 네. 거기 가면 술만이 아니라 또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죠. 한 12, 13년 전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만난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만나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 스케줄이 미리 나와 있어요. 예. 와이프는 이제 그러려니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을 그렇게 이용을 해요. 이 두뇌가 이 참 지저분하죠. 네. 비상하면서도 지저분해요. 안 좋은 쪽으로 쓰니까 이제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위선, 이중, 거짓, 네, 변명. 거짓, 변명. 그냥 저를 제 성격을 이렇게 막 지금 읊으시는 것 같아요. 더 읊어드릴까요? 공격적, 예, 많습니다. 폭언, 책임 전가. 도사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생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날 1차 다른 데 가서 마시고 거기 가서 마시고 네. 그러고 이제 아마 모텔에 간 모양이에요. 거기까지도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예. 그리고 아마 그 휴대폰을 침대에다 올려놓고 예. 그 업소 분하고 같이 농담 따먹기 하고 있으니 모텔 여성분하고. 안에서. 예. 네. 그걸 이제 저는 몰랐죠. 네. 아침에 전화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네. 나 여기서 바로 출근할게 한다는 그런 미안한 한마디라도 던져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마음이 편할 거고. 근데 당장 어디냐고 하면서 상황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쫓아왔어요. 바로 선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변명을 했겠죠. 제가. 네. 아니고 바로 나왔다고 했다든가 예. 아니고 근데 들은 사람은 와이프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결론이 언제 나온다든가 이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치사한 인간이고 내 것만 욕심내고 위선자라 하더라도 술을 끊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와이프한테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이렇게까지 이제 저를 위로를 하긴 하지만 네. 술에 대해서 자신이 한 번이라도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사람은 네. 자기가 중독에 가까워지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결혼하셔서도 이제 계속된 아까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셔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AA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조 모임을 통해서 또 단주를 하셨고 지금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중독이 우리가 고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끊고 지금까지 오셨고 예. 끝으로 혹시 그 중독자분들이나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누구보다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술에 일정 부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꼭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를 뒤져서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거기 체크한 데서 중독의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네. 꼭꼭 전문 상담소나 예. 자조 모임이나 그 알코올 센터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네. 그런데 그 바람 쐰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면 참석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고라고 말했는데 술은 점점 젖어 들어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한 단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은 내가 그만큼 술에 대해서 더 내성이 강해졌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점검을 꼭 받아보시고 예.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의 말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나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가야 돼요. 네. 지탄을 받으면서. 예. 저 같은 경우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네. 어느 정도냐면 술을 끊다 보니까 와이프가 1, 2년 동안 너무 좋았죠. 네. 이제 현실로 되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뭐 더블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네. 애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뭐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체크가 된다 그러면 네. 이미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아빠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만 네. 이미 이렇게 망가진 일들은 어떡할 거냐. 예. 이걸 못 받아들여요. 저도 2년 이후부터는 와이프가 저한테 대하는 그 행동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잖아. 지금도 그 문자 와? 근데 지금 술 끊은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런 문자가 오느냐. 옛날 생각나? 애들이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당신 생각하는 거 전혀 아니야. 거기에 제가 질려버려. 못 견뎌요. 네. 지금도 술은 안 먹지만 네. 밖에서 성적으로 딴짓하는 거 아니냐. 또 몇 푼 버는 거 가지고 딴 데로 돌려서 헛되게 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중독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독자였을 때의 가족들은 그 중독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100% 안고 있어요. 그렇죠. 병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자조 모임이나 술을 끊고 싶으면 네. 꼭 가족들한테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지금 같이 못 가다 보니까 힘드는데 그래도 제 갈 길은 또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회복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연글 거라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독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가 깨트리고 계란 깨트리고 병아리가 되듯이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죠. 네. 방법은 센터나 자조 모임에 2달만 참석해보라 이거죠. 예. 그리고 나서 안 가면은
안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그 술 마시고 그냥 쓸데없이 여기저기 시간 낭비하고 돈 써가면서 생각하면은 훌륭한 거죠. 네. 딱 2달만 한번 참여해보라. 네.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잠깐 박수 좀 쳐드리고 싶어요. 아, 참, 아까 회복하시면서 가족들이 이제는 막,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그만큼 그동안 상처 받았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만큼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는 다 이제 가족들도 회복되고, 왜냐하면 아지근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기 때문에 곧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다 같이 그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맨정신이 되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아빠가 보여야지, 남편이 보여야지, 제정신이어야지 어떻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막 그동안에 쌓였던 거 막 힘드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정상일 것 같고 예. 저 역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그 이제 조금씩 그 가족이란 틀 네. 애들이 학교 결정하거나 뭐 이런 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예, 그리고 저도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주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갈등, 협조, 네. 조화 네. 이게 이제 정상으로 온 거죠. 예. 그러네요. 사실 깨어진 신뢰를 한순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범주 내의 갈등으로 그럼 이렇게 예, 가족 안에서 이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아빠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진로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아내분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빠를 향해서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네. 여기 어떻으면 좋겠냐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 알았어.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뭐 제가 무슨 요구를 했을 적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전혀 안 하죠. 네. 근데 얼굴만 보면 짜증은 나겠죠. 뭐그세 식구 가족을 다 망가뜨려 놨으니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빠 최고.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도. 근데 이제 그동안에 아빠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뜻 뭐 아유 아빠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지는 못해도 곧 이제 점점 더 그렇게 살갑게 또 표현하는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하고 막내는 네. 거의 뭐 해소가 다 됐고요. 예. 와이프는 갈등의 고비를 넘어서서 네. 이제 스스로 지금 성장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이프도. 네. 저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죠. 음. 그동안에는 짜증내고 따지고 그냥 성질내고 이게 전부였는데 제가 말을 안 해버리니까 네. 주문도 안 하고 혼자 생각을 하니까 그래 저 자식 저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지가 살겠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AA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그 알코올 중독의 아픔을 가진 그 선임자들의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회복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휴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들었던 생각은 제일 마지막에 중독에 회복되시면서 이야기하셨을 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나아지지 않지 그렇지만 마음이 나아지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생각했었던 건 항상 행복에 대한 기준이 뭔가에 대해 또 갑자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행복이 과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 속에 불행이 있을 수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까 누이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상적 범주 내에서 어떤 행복의 그 범주 안에서 늘 항상 누구나 다 항상 갈등은 있고 그 갈등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또 아지근님은 또 그렇게 현실 안에서 또 그런 삶 안에서도 살고 계시구나. 그런 또 적응 과정을 거쳐가고 계시구나. 그런 면에서 되게 존경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미래의 내 아버지 네. 뻘 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아픔들과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들 항상 숨겨며 살아와야 했었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다른 입장에 있어서 제 실제 아빠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겪었던 아픔들에 대해서 또 올라왔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저를 막 완전 침범하고 저를 막 억누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아지근님의 말에는 그걸 충분히 고민하고 거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제가 막 그거에 압도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아지근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셨고 되게 편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듣는 제가 저의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중독의 회복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길들이 참 멋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중독을 가지게 되거나 우리가 지금 삶의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어렸을 때 상처하고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님께서 회복 모임, 자조 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함께 회복을 걸어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서 힘을 얻으셔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과거에 살았던 데를 이렇게 1박 2일 여행하셨다 얘기를 듣는데 그게 정말 그 과거와의 화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압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필요한 게 과거와의 화해구나.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어렸을 때 나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 그때 나를 보듬어 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장 가야 되겠다. 관악구 신림 3동 610에 129 그 주택가에 제가 찾아갑니다. 이제 갑니다. 기억나는 대로 네. 한번 가보세요. 네. 저도 혹시나 행여나 그러나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일 제가 이제 단주를 통해서 회복이 됐고 네. 사회생활도 기대는 안 합니다. 그 무리한 욕심은 또 힘들어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제 자세가 어떤 가치나 가족이나 또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 나가니까 두려울 게 없고 또 아쉬울 것도 별로 없고 네. 가장 그 현실에서 지상 과제로 제가 삼는 것은 많은 날 그 하늘 구름 떠가는 하얀 하늘을 보면서 애들이 아빠를 한두 번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괜찮은 아빠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네. 하지만 옛날 상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체질이 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조 모임에서 시작할 때 하는 그
새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네.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네.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네. 멋있다. 그건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요. 네. 무의식이 지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뻔한 얘기를 아니 내가 바라가는 것도 뻔한데 음. 뭔가 감추고 또 위선이고 뭔가 상대편을 조정하려고 그러고 그런 무의식이 항상 있지만 내 마음 자세가 단주를 하고 인간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뭐 희망이 있고 그런 상태라 그러면 그러니까 단주에서 회복된 상태라고 하면은 무의식이 네. 나의 행동을 이해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준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와, 오늘 명언이 막 쏟아지네요. 좋은 아빠, 멋있는 아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구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어. 진짜 물론 아팠지만 아팠지만 멋있는 아빠.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상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아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보이거든요, 사실 네. 노력하는 건 늘 항상 네. 느껴지고. 자꾸 마지막인데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이런 그 기회를요 네. 자주 해가지고 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슨 독립운동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몽운동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중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그 회복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분명 쉽진 않았는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요. 어찌나 그 삶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너무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도 끝나고 진짜 이게 잔향이 이렇게 남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직접 이렇게 아지근님을 뵈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더 저는 이렇게 그 느낌이 또 제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지근님이 방송을 나오시면서 한 6장 분량의 자전적인 엄청 스토리와 또 좋은 글귀들을 이렇게 정리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멋있어요. 예.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도 무의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를 읽어드리고 싶네요. 죽는 순간까지 수만 번 되풀이해야 할 일, 그것은 복잡한 선택의 문제다. 당신의 의지가 항상 선을 지향하고 있다면, 기꺼이 힘든 여정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의식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며 의식보다 한 발 앞설 것이다. 즉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항상 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술 마실 때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계속 쭉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이라는 그 의미에 상당히 그 겸손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네요. 아직은 야, 요거 괜찮네요. 예, 오늘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술 끊고 살게 되면 세상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신기하다. 고생하는 하더라도 기뻐요. 네, 그리고 자신한테 떳떳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중독 행위를 할 때 그 한 번의 쾌락은 없지만 삶이 달콤하답니다. 예. 맛있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떳떳한 그 삶이 진짜 맛있는 삶이 아닐까요? 맛있대. 와, 오늘 마지막까지 마지막 아직은 방송이 안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쏟아주셔서 아직은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친 변기 알코올 중독 편 저는 누리였고요. 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